그 후 회장은 유리도 DNA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기입니다. 30년간 숨겨졌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모든 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캐럴 소리와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빨리요. 산모가 위급합니다.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임신부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왕절개 준비. 서둘러요. 수술은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산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건강한 따님입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의 오른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습니다. 태아점이라고 가족의 표시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라거라. 아빠가 꼭 지켜줄게. 바로 그 시각 같은 병원 3층. 병원 청소부로 일하던 박명자도 진통 끝에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하지만 박명자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의 딸로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미래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박명자는 신생아실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2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아기에는 강이라는 성이 적혀 있었고 다른 아기에는 박이라는 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운명이 다를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내 딸을 재벌가 딸로 만들어줄 수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박명자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신생아실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딸만큼은 가난하게 살면 안 돼. 그녀는 두 아기의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바꿔 달았습니다. 단 몇 초의 행동. 하지만 그것은 두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박명자는 급히 신생아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아기는 재벌가 딸이 되었고 다른 아기는 청소부의 딸이 되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겨울 아침, 서울 어느 달동네. 낡은 반지하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서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엄마, 약 드셨어요? 응, 서진아. 너는 또 아르바이트 가니? 네, 아침 배달하고 와야 해요. 서진은 30살입니다. 그녀는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빨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짜장면 나왔습니다. 여기요. 문 앞에 놔주세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까지 계산대에서 일했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어머니 박명자는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50만 원. 서진의 하루 수입은 8만 원 정도. 그중 대부분이 어머니의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절 키워주셨잖아요. 박명자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진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300평 펜트하우스에서 강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명품 시계와 보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알았어. 10분 후에 갈게. 유리는 30살입니다. 대한그룹 전무이사.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실력이 아닌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유리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런 보고서를 내. 다시 해와. 전무님, 하지만 이미 3번이나 수정했습니다. 닥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왜 말대꾸야? 당장 다시 해.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유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유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저거도. 아, 저것도 예쁘네.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총 2,300만 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유리에게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진은 중국집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짜장면 10그릇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서진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덕분에 서진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짜장면 그릇들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고개를 들자 잘생긴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이준혁이었습니다. 대한그룹 전략기획실장. 32살의 유능한 경영인이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 짜장면들을. 바닥에는 검은 짜장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제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준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그룹 전략기획실장 이준혁. 아,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서진이 떠난 후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유리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유리는 준혁의 약혼녀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정해준 정략 결혼이었죠. 그날 이후 준혁은 자주 서진이 일하는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짜장면 하나요. 아, 지난번 그분. 또 오셨네요. 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사실 준혁은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밝은 미소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 어려운 환경에도 밝게 웃는 모습. 약혼녀 유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서진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유리는 이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관심도 없고. 유리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른 여자 생긴 거야?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리야, 우리 약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난 내 진심을 모르겠어.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한그룹을 사랑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난 오빠를 사랑해. 정말? 그럼 내가 대한그룹을 떠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유리야, 우리 잠시 시간을 가지자.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는 혼자 남아 분노에 떨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분명히. 바로 그 무렵 강태준 회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6개월 정도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년의 인생.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유리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마지막 말. 여보, 우리 딸.
오른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어요. 우리 가족의 표시예요. 회장은 유리를 불렀습니다. 유리야, 어깨 좀 보여줄래? 어깨요? 왜요, 아빠?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유리가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어깨에 태아점이 있었는데. 아, 그거요? 중학교 때 레이저로 뺐어요. 흉터 같아서 싫었거든요. 그랬구나.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혹시. 회장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군. 네, 회장님.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주고 싶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딸이 태어난 날. 그날 병원 기록을 모두 찾아보게. 같은 날 태어난 여자아이가 또 있는지 확인해줘. 회장님 혹시. 그냥 확인만 해주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기록실. 30년 전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출생신고서, 신생아실 기록, 근무자 명단.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2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기록. 한 명은 강태준 회장의 딸. 또 한 명은 박명자의 딸. 박명자. 이 사람은 누구지? 더 조사를 했습니다. 박명자는 당시 병원 청소부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박명자의 딸 이름은 박유리였습니다. 설마 이름까지 같다고? 준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지하 창고를 뒤져 오래된 CCTV 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새벽 2시경. 청소부 복장의 여성이 신생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혁은 박명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먼저 박명자의 딸을 추적했습니다. 현재 주소지를 찾아보니 서울 달동네의 한반지하.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한서진. 박유리가 아니라 한서진. 더 조사했습니다. 한서진은 30년 전 박명자의 딸로 출생신고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서진은 바로 그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설마 그녀가? 준혁은 서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서진 씨. 아, 준혁 씨. 어서 오세요. 서진 씨,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와 DNA 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당연히 제 엄마인데. 혹시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서진 씨, 어깨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어깨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붉은 태아점이 선명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 서진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머님과. 왜 그런 검사를 해야 하죠?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년 전 당신이 태어난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기가 바뀌었다고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검사만 해주세요.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 박명자 씨와 한서진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서진 씨, 제 추측이 맞다면 당신은 강태준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강태준 회장. 대한그룹의? 네. 그리고 현재 회장의 딸로 알려진 강유리는 사실 박명자 씨의 친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명자는 투석 중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왜 이렇게 급하게?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진은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박명자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혈연이 아니라는 게. 박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명자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엄마는 병원 청소부였어. 박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출산, 자신의 출산,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꾼 일. 엄마는 욕심을 부렸어. 내 딸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뻔했거든. 그래서, 그럼 지금의 저는, 넌 강태준 회장님의 친딸이야. 그리고 유리는 내 친딸이고. 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내 친엄마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너를 낳고.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실. 준혁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기록, CCTV 영상, DNA 검사 결과, 박명자의 진술서. 회장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유리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말인가? 네, 회장님. 그리고 한서진이라는 여성이 회장님의 친따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겠나? 네,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한그룹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혁의 안내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진과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서진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와 닮은 눈매, 콧날, 인매. 안개.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깨를 보여줄 수 있겠나?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붉은 태아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구나. 회장님, 30년 만에 찾았구나. 하지만 서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보게. 나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내 딸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3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네. 그 후 회장은 유리도 DNA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유리야, 건강검진 받자. 아빠도 받을 거니까. 유리는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 강태준 씨와 강유리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회장은 유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유리야, 앉아보렴. 유리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해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와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구나.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였어. 넌 내 친딸이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유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증거야. 그리고 한서진. 그 아이가 내 친딸이야. 한서진. 그게 누구예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아이야. 중국집 배달? 그런 사람이 제 자리를 빼앗는다고요? 유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야, 진실은 진실이야. 넌 박명자 씨의 딸이야. 박명자? 그 병원 청소부요? 유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청소부의 딸이라니. 아빠, 아니 회장님.
그래도 30년간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여전히 당신 딸이에요. 유리야.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내 행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난 다 알고 있었어. 그건 당분간 회사 출근을 정지하겠어. 그리고 내 직책도 박탈이야. 유리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다 가짜였어. 아버지도 내 지위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 명품 액세서리, 완벽한 화장.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리는 점점 더 비틀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유리야,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재벌딸이 아닌 그녀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리는 절망 속에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리는 차민재를 찾아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조카이자 늘 회장 자리를 노리던 남자. 민재 오빠. 유리. 오랜만이다. 오빠, 나 도와줘. 민재는 유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넌 이제 강씨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우리 손잡으면 회사를 뒤집을 수 있어. 민재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은 지금 말기암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그 전에 유원장을 바꿀 수 있어. 계속 말해봐. 회장님을 설득해서 나한테 재산을 남기게 하는 거야. 30년간 딸로 키웠는데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잖아.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뭔데? 회장님이 유언장을 쓰기 전에 돌아가시게 하는 거야. 유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은 어차피 시한부잖아. 조금만 빨리 가시게 하는 거지. 그럼 유언장도 없고 법적으로는 내가 가장 가까운 혈족이니까 내가 상속받아. 하지만 그건 넌 30년간 회장 딸로 살았잖아.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나도 내 몫을 챙길 거야. 우리 반반하자. 유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어두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회장님 심장약에 이걸 조금씩 타는 거야. 민재는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럼 자연사로 보일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넌 선택해.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앉을 건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찾을 건지.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박명자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아니 자신을 30년간 키워준 박명자를 대한그룹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여기가 더 좋은 치료받을 수 있대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그만 말씀하세요. 엄마는 저한테 엄마예요. 3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박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박명자는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투석 후라 몸이 무거웠지만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정말로 할 거야?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명자는 멈춰 섰습니다. 그래. 회장님 심장약에 이걸 조금씩 타는 거야. 그럼 자연사로 보일 거야.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인이잖아. 넌 30년간 누린 거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와서 쫓겨날 수 없잖아. 박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키운 딸이 사람을 죽이려 해? 박명자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음 날 박명자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 씨,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명자 씨? 유리가 회장님을 해치려 합니다. 박명자는 어젯밤 들은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유리를 잘못 키웠습니다. 30년 동안 부와 권력 속에서 키우다 보니
아이의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박명자 씨, 진술서를 써주시겠어요? 그리고 녹음이 필요합니다. 녹음이요? 네. 유리 씨와 대화하면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며칠 후 박명자는 유리를 만났습니다. 몰래 녹음기를 켜둔 채. 유리야. 엄마. 왜 여기 와? 유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명자를 봤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잘못 키웠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잖아. 그래도 넌 정신 차려야 해. 회장님을 해치려는 건 범죄야. 유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엄마가 들었어. 내가 민재 씨랑 짜고 회장님 약에 독을 타려는 거. 유리는 흥분했습니다. 듣고 있었어? 그래, 맞아. 나 회장님 없애려고 해. 유리야. 내가 30년간 받은 거라곤 거짓된 사랑뿐이었어. 이제 와서 친딸이 나타났다고 날 버린 거야. 난 복수할 거야.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 닥쳐. 엄마도 30년 전에 범죄 저질렀잖아. 아기를 바꾼 거.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맞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서 지금 바로잡으려는 거야.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미안하다. 다 내 욕심 때문에. 준혁은 박명자의 녹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장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유리 씨와 차민재가 회장님을 해치려 합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키운 아이가, 함정을 파야 합니다.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세. 며칠 후 저녁, 회장은 유리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유리야, 이리 와보렴. 왜요?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 좀 가져다 줄래? 심장이 안 좋아서. 유리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약병에 미리 준비한 독약을 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섞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회장이 약을 받으려는 순간.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유리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경찰은 유리가 탄 약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청산가리입니다. 밖에서 민재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너희들,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유리야, 아니 박유리 씨. 아빠, 나는 너를 30년간 딸로 사랑했네. 하지만 자네는 그 사랑을 배신했어. 아니야. 나는 그냥. 자네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네. 법이 판단할 것일세. 유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방유리는 강태준 회장의 심장약에 청산가리를 혼입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유리가 외쳤습니다. 30년간 저는 회장의 딸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딸이 나타났다고 날 버렸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 방청석에서 박명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증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방유리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아기를 바꾼 장본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아기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 두 아이의 인생이 뒤바뀌었고 유리는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 유리를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엄마. 어떻게? 이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란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방유리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차민재, 살인미수 공모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당.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유리는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회사 경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배우면 되네. 자네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서진은 대한그룹 수습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딸이래. 근데 진짜 실력은 있나? 그냥 금수저 아니야? 하지만 서진은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배달 알바 시절의 근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마케팅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6개월 후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 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진짜 실력파야. 금수저인데도 배우려는 자세가 대단해. 강태준 회장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서진과 준혁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그리고 준혁군. 내 아버지. 회장님. 회장은 봉인된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죽은 후 1년 뒤에 열어보게. 그전에는 절대 열지 말고. 무슨 내용인데요, 아버지?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회장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넌 훌륭한 딸이야.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자네가 자랑스럽네. 아버지, 회사를 잘 부탁하네. 그리고 행복하거라. 며칠 후 강태준 회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사로 승진했고 회사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서진과 준혁은 회장이 남긴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진에게 온 편지. 사랑하는 딸 서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3년 전 나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지. 20년 전 회사 자선 행사 사진이었어. 그 사진 구석에 중국집 배달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 찍혀 있었단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마음에 걸렸어. 그 아이의 얼굴이 먼저 간 아내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보고 충격을 받았다. 오른쪽 어깨에 붉은 점이 선명히 보였거든.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 혹시 내가 너무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 배달원 여학생을 찾아보았지. 중국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내 이름과 학교를 알 수 있었어. 한서진. 그리고 너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어.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끌렸단다. 그래서 익명으로 너에게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했어. 대한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그리고 3년 전 드디어 준혁에게 조사를 부탁했단다. 그가 진실을 밝혀냈고 너를 찾았어. 나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도 반신반의했단다. 하지만 내 어깨에 태아점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지. 너야말로 내가 30년간 찾던 내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바로 내 딸이었다는 것도. 미안하다 서진아. 더 일찍 너를 찾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고생하며 배운 것들이 너를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작은 도움이라도 내 삶의 보탬이 되었다면 다행이구나. 회사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행복하거라. P.S. 그 사진과 내게 보낸 장학금 기록을 함께 넣어두었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서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선 행사장 사진. 화면 구석에 중국집 배달복을 입은 어린 자신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내역서. 대한장학재단. 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익명의 장학금을 받았었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게 아버지셨구나. 서진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매 학기 장학금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절 도와주셨던 거군요. 준혁에게 온 편지. 준혁군, 자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 3년 전 내가 오래된 사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자네에게 조사를 부탁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기 전에 내 딸을 찾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자네가 서진을 사랑하게 된 것도 알고 있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서진은 강하지만 외롭고 두려울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자네가 곁에 있어주게. 마이너스 강태준 드림. 준혁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게 그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거였군요. 교도소. 유리는 3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원망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도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명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유리는 유리창 너머의 박명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유리야, 엄마가 더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난 가진 게 너무 많았는데도 만족할 줄 몰랐어. 박명자는 딸의 변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리야, 출소하면 엄마랑 새로 시작하자. 응, 엄마. 나 달라질게. 진짜로. 5년 후. 유리는 모범수로 2년 일찍 출소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돈도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자가 작은 원룸을 마련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리야, 이제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자. 유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서빙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2년 후. 서진은 대한그룹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회장으로 한서진 이사가 취임합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30년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직원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대한그룹을 사람을 위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유리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서진. 아니, 회장님. 유리 씨,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난 널 해칠 뻔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박명자 씨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서진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카페 창업 자금이에요. 제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서진.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우리는 30년간 서로의 인생을 살았어요. 어쩌면 우린 자매나 다름없어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요. 유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6개월 후. 서진과 준혁의 결혼식. 신부 입장합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 옆에는 박명자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서진아, 넌 정말 천사야. 식이 끝난 후 유리도 조용히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진, 축하해. 유리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 너처럼 살고 싶어. 너처럼 착하게, 올바르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최고예요. 두 여자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5년이 또 흘렀습니다. 유리는 재출발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갱생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죠. 서진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대한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명자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 편히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박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과 유리는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아. 응.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지. 그러게. 30년간 서로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행복해? 응. 나는 행복해. 너는? 나도. 나도 이제는 행복해. 두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30년간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출생의 비밀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화해로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고 진정한 가족은 함께한 시간이 만든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변화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만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른다는 교훈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서와 화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